러시아가 실패 딱지 붙여서 덤으로 넘긴 기술, 설마 진짜 쓸모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애물단지가 한국 손에 들어온 순간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파고 3m, 풍속 15m가 넘는 울릉도 바다에서 완벽하게 날아오른 겁니다. 러시아가 수십억 달러 쏟아붓고도 못 이긴 파도를 한국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통과했어요. 그 순간부터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한국의 계약서를 들고 달려들기 시작했죠. 과연 러시아가 포기한 그 기술로 한국은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만든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이서윤 국제해양실증 시험을 성공과 실패로 판정하는 감리입니다. 한 줄의 결론이 한 나라의 기술을 살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끝내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 저는 울릉도 인근 바다에 서 있습니다. 파도가 하얀 거품을 뿜으며 배 옆구리를 때리고 있었어요. 참관단 15명이 갑판 위에서 저마다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죠. 누군가는 긴장한 얼굴로 바다를 응시했고 누군가는 이미 결론을 내린 듯 냉소를 띤 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안전기준표를 내려다봤어요. 파고 3m, 풍속 15m/s. 이 숫자들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 숫자 하나하나가 사람의 목숨과 직결된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러시아가 포기한 기술을 가지고 저 조건에서 실증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말이 됩니까? 러시아가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결국 실전화 불가 판정을 받았던 그 기술을요. 제 머릿속에는 의문만 가득했어요. 한국이 뭘 안다고? 뭘 다르게 했다고? 혹시 또 안전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건 아닐까?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저는 재킷 지퍼를 목까지 올리며 시선을 돌렸어요. 저 멀리 회색빛 기체가 부두에 고정되어 있었죠. 표면이 매끈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검증되지 않은 위험 덩어리로만 보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옆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카트리나 베커였습니다. 유럽해양기술협회 심사위원이자 이번 참관단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어요. 40대 후반의 그녀는 언제나 턱을 치켜들고 다녔고 한국 기술에 대해선 노골적인 불신을 드러냈죠. 그녀가 제 귀에 대고 말했어요. 보고서는 이미 준비해. 실패로.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마치 이미 결과를 본 것처럼요. 아니, 어쩌면 그녀에게는 결과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저 한국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실패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듯 했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성공할 리 없다는. 그건 단순한 편견이 아니었어요. 제게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뼈아픈 경험이 있었죠. 저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는 여전히 거칠게 출렁이고 있었고 하늘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갈매기 울음소리마저 불길하게 들렸죠. 한국 연구진이 부두 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주황색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기체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눈여겨봤어요. 한도윤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는 한국 연구진 책임자였어요. 말투는 차분했지만 눈빛만은 뭔가 달랐죠. 마치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깊고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가 참관단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제 체크리스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안전이 먼저다. 그게 제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머릿속에는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렸어요. 국제 일정, 체면, 신뢰. 이 단어들이 저를 압박했습니다. 만약 제가 안전을 이유로 실증을 연기하자고 하면 한국은 신뢰를 잃게 될 거예요. 각국 참관단이 시간과 돈을 들여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연기한다? 그건 무능의 증거로 비춰질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위험한 조건에서 강행했다가 사고라도 나면 그때는 제 이름으로 된 보고서가 영원히 따라다닐 거예요. 실패의 증거로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가 스쳐 지나갔어요. 20대 후반 제가 처음 큰 프로젝트 감리를 맡았을 때였죠. 동남아시아의 한 항만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때도 저는 지금처럼 안전기준표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났습니다. 크레인 붕괴 사고였어요. 원인은 명백했죠. 서구 발주사가 일정을 무리하게 압박했고 현장은 기준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엉뚱한 곳으로 향했어요. 아시아 업체 검증 부족. 그게 공식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에 제 이름이 있었죠. 저는 희생양이 됐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아시아 프로젝트였다는 이유만으로 제 커리어에 큰 흠집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아시아 기술은 현장이 취약하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 깊이 박힌 건요. 그건 편견이 아니라 제게는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다시는 속지 않겠다는, 다시는 아시아라는 이름에 속아 제 이름을 걸지 않겠다는. 눈을 뜨니 한도윤이 바로 앞에 서 있었어요. 그가 저를 포함한 참관단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현재 기상 상태를 공개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파고 3.1m, 풍속 15m/s. 저희는 이 조건에서 실증을 진행하겠습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참관단이 술렁였습니다. 카트리나가 비웃듯 말했어요. 숨기지 않는다고? 그럼 실패도 숨기지 않겠네요. 한도윤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실패해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대부분의 업체는 조건을 조금이라도 좋게 포장하려고 하거든요. 숫자를 살짝 낮추거나 애매한 표현으로 둘러대거나요. 그런데 한도윤은 정반대였습니다. 있는 그대로 던지고 있었어요. 왜지? 제 머릿속에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은 금방 사라졌어요. 카트리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거든요. 연기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 조건에서 실패하면 한국은 신뢰를 잃습니다. 한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뢰는 숨기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래봤자 실패할 텐데. 그래봤자 결국 안전을 무시한 거라고 비난받을 텐데. 저는 다시 체크리스트를 봤어요. 파도는 예측이 안 된다는 문장에 손이 멈췄습니다. 그 문장이 제 마음을 찔렀어요. 예측이 안 되는 바다에서 예측에 의존하는 기술을 시험한다. 이건 도박입니다. 그리고 저는 도박에 제 이름을 걸 수 없었어요. 한도윤이 기체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진들이 그를 따라 움직였어요. 참관단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는 마지막으로 안전기준표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제발 무사하길.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실패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게 제가 배운 교훈이니까요. 바람이 다시 세차게 불어왔고 파도는 더 거칠게 출렁였습니다. 실증이 곧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판정하는 사람으로서요. 기체가 부두에서 천천히 바다로 내려가는 동안 저는 브리핑 자료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 기술의 시작은 러시아였어요. 2010년대 초반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가 주도한 프로젝트였죠. 수면 위를 날아다니는 비행체. 위그선이라고 불렸습니다. 지면 효과 익선이라는 긴 이름의 줄임말이었어요. 원리는 간단했습니다. 수면 가까이에서 날 때 생기는 공기 쿠션 효과를 이용하는 거예요. 배보다 빠르고 비행기보다 연료를 적게 쓰죠.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바다는 평평하지 않았으니까요. 파도가 문제였습니다. 특히 피칭이요. 기체 앞뒤가 상하로 흔들리는 현상이었죠. 수면에서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채로 날아야 하는데 파도가 불규칙하게 출렁이면 기체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러시아는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어요. 시뮬레이션은 성공했습니다. 호수에서도 성공했어요. 하지만 실외역, 그러니까 진짜 바다에서는 번번이 실패했죠. 제어 지연. 그게 핵심 문제였습니다.
파도가 다가오는 걸 감지하고 그에 맞춰 기체 고도를 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0.8초였어요. 겨우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바다에서는 그게 치명적이었습니다. 파도는 기다려주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러시아는 2015년 이 프로젝트를 폐기했습니다. 실전화 불가. 그게 공식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술이 한국에 넘어온 겁니다. 어떻게? 저는 브리핑 자료의 다음 장을 넘겼어요. 2018년 러시아와 한국 간 경제협력 패키지의 일부였습니다. 가스관 사업, 철도 연결, 그리고 기술 이전.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위그선 기술이었죠.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대부분이 회의적이었어요. 폐기된 기술을 왜 가져오나? 고철을 산 거 아니냐? 그런 반응들이었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읽었을 때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러시아가 못한 걸 한국이 할 수 있을까?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 기술이 제 눈앞에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기체를 봤어요. 회색빛 표면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유선형 동체의 양옆으로 짧은 날개가 뻗어 있었어요. 러시아 설계도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였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뭐가 다르지? 저는 자료를 더 넘겨봤어요. 한국이 이 기술을 받은 건 2018년이었지만 실제 개발은 2020년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였죠. 세상이 멈춰 있을 때 한국 연구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첫 시도는 실패였습니다. 두 번째도 실패.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실패가 계속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러시아도 포기한 기술인데 왜 한국은 계속 도전했을까요?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집요함이죠.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한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 다가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기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완벽을 원했어요. 한 번에 성공하길 바랐죠. 하지만 저희는 달랐습니다. 실패를 데이터로 만들었어요. 저는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실패를 데이터로?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파고 1m에서 실패하면 그 조건을 기록했습니다. 파고 2m에서 실패하면 그것도 기록했어요. 바람 방향, 속도, 파도 주기 모든 걸 쌓아갔죠. 그의 목소리에는 담담함이 있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였죠. 5년 동안 387번의 시험을 했습니다. 그중 324번이 실패였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324번의 실패? 보통 사람이라면 10번도 못 버티고 포기했을 거예요. 예산도 바닥났을 테고 여론도 나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300번이 넘게 실패하면서도 계속했다는 거예요. 왜요? 제 입에서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한도윤이 저를 봤어요. 그의 눈빛이 깊었습니다. 포기하면 영원히 모르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어요. 포기하면 영원히 모른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러시아가 포기한 건 기술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포기했기 때문에 불가능해진 거였죠. 저는 다시 자료를 봤어요. 제어 지연 0.8초. 이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러시아가 넘지 못한 벽이었어요. 한국은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아니, 해결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메모장에 이 숫자를 적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도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연을 줄이려고 했어요. 0.8초를 0.6초로 0.4초로 줄이려고 했죠. 하지만 저희는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질문? 네. 왜 줄여야 하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연이 문제니까 줄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그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기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봤어요. 뭔가 묘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것도 아니었고 오만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뭘 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의 확신이었죠. 저는 다시 기체를 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이 기술이 한국에 온 건 우연이 아니었구나. 러시아가 패키지로 넘긴 건 맞지만 한국이 이걸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무도 안 하는 걸 하겠다는, 불가능하다는 걸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브리핑 자료를 닫았어요. 이제 숫자와 보고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저 기체가 바다 위에서 뭘 보여줄지였으니까요. 파도가 다시 거칠게 출렁였습니다. 기체가 천천히 수면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곧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편견과 맞서야 할 거예요. 준비됐나요, 이서윤? 제 안의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출렁이는 파도 위로 한국의 기체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체가 수면에 닿기 직전 저는 갑자기 과거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2016년 9월 동남아시아의 한 항만이었어요. 그때 저는 31살이었습니다. 국제감리로서 첫 대형 프로젝트를 맡았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프로젝트 규모는 거대했어요. 다국적 발주사가 주도했고 아시아 여러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저는 그중 안전부문 감리를 맡았어요. 제 상사는 유럽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상사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첫 미팅 때부터 노골적이었어요. 아시아 업체들은 검증이 약해. 서윤, 내가 2배로 체크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철저하게 하라는 거니까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편견이었습니다. 유럽 업체는 한 번만 체크하면 되고 아시아 업체는 2번 체크해야 한다. 그게 공정한 기준입니까? 아니죠. 하지만 당시 저는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는지도 몰라요.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너무 빠르게요. 발주사는 일정을 계속 앞당겼어요. 원래 18개월 계획이었는데 12개월로 줄였습니다. 현장은 아우성이었죠. 불가능합니다. 안전 기준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런 목소리들이 나왔지만 발주사는 듣지 않았어요. 계약서에 페널티 조항이 있었거든요. 지연되면 하루에 수십만 달러씩 물어내야 했습니다. 아시아 업체들은 그 돈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강행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올렸어요.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고요. 안전 기준이 위협받고 있다고요. 상사는 제 보고서를 읽고 던져버렸습니다. 서윤, 내일은 감리야. 일정 관리가 아니라.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감리가 안전을 말하는 게 잘못입니까? 하지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입이었으니까요.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2016년 10월 23일. 그날은 맑았어요. 하늘이 너무 파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오전 10시 45분 크레인이 무너졌습니다. 쿵. 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철골이 떨어지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 그리고 그 다음엔 침묵. 무서운 침묵이었어요. 5명이 다쳤습니다. 1명은 중상이었어요. 원인은 명백했습니다. 크레인 점검 주기를 무시했어요. 발주사가 일정을 압박했고 현장은 점검 없이 가동을 강행했습니다. 볼트가 헐거웠고 구조물이 피로 한계를 넘었어요. 누가 봐도 발주사의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달랐어요. 아시아 업체의 검증 부족, 현장 안전관리 미흡, 그리고 감리 부실. 제 이름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보고서를 올렸어요. 경고했어요. 하지만 무시당했죠. 그런데 왜 제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상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서윤, 이건 비즈니스야. 누군가는 책임져야 해. 그 말이 제 심장을 얼려버렸어요. 비즈니스? 사람이 다쳤는데 비즈니스? 저는 항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팀이 저를 불렀어요. 합의서를 내밀었죠. 이걸 사인하면 경력에 큰 타격은 없을 거예요. 거부하면 법정 가는 겁니다.
오래 걸릴 거고 비용도 많이 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기기 힘들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인했습니다. 그날 제 커리어는 한 번 죽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살아있었지만 제 안에선 뭔가 꺾여버렸습니다. 신뢰가 깨졌어요. 아시아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가요. 아니, 정확히는 신뢰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을지도 몰라요. 또 희생양이 될까봐. 또 제 이름이 실패의 증거가 될까봐. 그래서 저는 방어막을 쳤습니다. 아시아 기술은 검증이 약하다. 아시아 현장은 안전의식이 부족하다. 그런 문장들을 제 마음속에 새겨 넣었어요. 그게 저를 지켜줄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지금 울릉도 바다 위에서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게 편견이었다는 걸요. 제가 잘못 배운 교훈이었다는 걸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서민재였습니다. 제 전 연인이었어요. 그는 40대 초반이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에 검은색 코트를 걸쳤고 머리는 깔끔하게 넘겼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내가 여기 있어? 민재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전히 그 미소였어요. 따뜻해 보이지만 속은 알 수 없는 글로벌 방산 물류기업 한국지사 임원이에요. 이번 실증, 우리 회사도 관심 많아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재와 저는 2015년에 만났어요. 그때 저는 신입이었고 그는 이미 업계에서 경력을 쌓고 있었죠. 우린 1년 반 정도 연애했습니다. 하지만 헤어졌어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일이었습니다. 그는 늘 계약을 먼저 생각했어요. 사람보다 숫자를요.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가 그와 다를 게 뭡니까? 저도 결국 숫자를 보고 있잖아요. 안전기준표의 숫자를요. 민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이번 실증 결과 중요해. 저는 그를 째려봤어요. 중요하긴. 당연히 중요하지. 아니, 내 말은 회사 입장에서. 회사 입장? 민재가 주변을 살피더니 한 발짝 다가왔어요. 내가 실패 판정 내리면 우리 회사가 이득이야. 한국 기술이 검증 안 되면 유럽 쪽 기술 도입이 유리해지거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민재는 태어냈어요. 비즈니스야, 서윤아. 내가 제일 잘 알잖아. 그 순간 과거가 또 밀려왔습니다. 2016년 그 항만 프로젝트. 실무 책임자가 누구였죠? 바로 민재였습니다. 그때 그도 저와 같은 말을 했어요. 비즈니스야.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아팠지만 그 아픔이 저를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민재, 난 내 도구가 아니야. 민재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도구? 서윤아, 우린 같은 세계에 살잖아. 넌 판정하는 사람이고 난 계약하는 사람이야. 그게 다야.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사실을 쓰는 사람이야. 내 회사 이익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민재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래, 그럼 사실대로 써. 한국 기술이 정말 안전한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 그리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봤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흔들림도 있었어요. 민재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정말 한국 기술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속는 걸까요? 과거의 상처가 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걸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방송이 울렸어요. 실증 시험 5분 후 시작합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체가 수면 위에 떠 있었어요. 엔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묵직한 소리였어요. 파도가 출렁였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체크리스트를 다시 펼쳤어요. 이제 선택할 시간입니다. 편견을 따를 것인가? 사실을 볼 것인가?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펜을 꺼냈어요. 준비됐습니다. 이서윤, 내 일을 해. 엔진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기체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수면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고 있었죠.
참관단은 모두 가판난간에 모여들었습니다. 누구 하나 말이 없었어요. 긴장이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어 기체를 확대해 봤어요. 조종석 창문 너머로 조종사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헬멧을 쓴 모습이었죠. 그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두려움? 기대? 아니면 그냥 집중?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 사람의 목숨이 지금 저 기체에 달려 있다는 것. 파도가 다시 거칠게 일렁였습니다. 바람이 방향을 바꿨어요. 북동쪽에서 불어오던 바람이 갑자기 동쪽으로 틀었습니다. 풍속계가 돌아가는 게 보였어요. 숫자가 15에서 16으로 올라갔죠. 기준선을 넘은 겁니다. 저는 한도윤을 찾았어요. 그는 육지 쪽 관제실과 무전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눈빛만은 예리했어요. 무전이 끝나자 그가 참관단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풍속 16m/s, 파고 3.2m. 기준을 약간 초과했습니다. 카트리나가 즉시 끼어들었어요. 그럼 연기해야죠. 안전이 최우선 아닙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요. 한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 기체는 파고 4m, 풍속 20m까지 설계됐습니다. 현재 조건은 범위 아닙니다. 그럼 왜 굳이 기준 초과를 알립니까? 숨기지 않겠다고 했으니까요. 카트리나가 비웃었어요. 정직하면 뭐합니까? 실패하면 의미 없는데. 한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체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카트리나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는요. 정직하게 실패하는 것보다 성공을 위해 조건을 숨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그게 정말 옳은 걸까요? 저는 체크리스트를 봤어요. 손끝이 축축했습니다. 땀이 났어요. 긴장 때문인지 바람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안전이 먼저다. 제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머릿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렸어요. 국제 일정, 체면, 신뢰. 만약 제가 지금 연기를 권고하면 한국은 어떻게 보일까요? 겁쟁이? 무능? 준비 부족? 그런 낙인이 찍힐 겁니다. 그리고 그 낙인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아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또 그 프레임. 아시아는 검증이 약하다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과거가 또 떠올랐어요. 2016년 그 항만 프로젝트에서 제가 경고했을 때 아무도 듣지 않았던 기억이요. 그때 저는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판정권자예요. 제 목소리에 힘이 있죠. 그런데 왜 또 망설이고 있습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틀릴까봐요. 또 희생양이 될까봐요. 그때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이서윤 감리님.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판단은 당신이 하세요. 저희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어요. 존중한다고? 보통은 압박하거든요. 강행하자고 괜찮다고 믿으라고요. 하지만 한도윤은 달랐습니다. 그는 저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진짜 선택권을요. 저는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거칠었어요. 하얀 거품이 수면 위로 튀어 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하늘은 무거운 회색이었고 갈매기들은 울부짖으며 날아다녔어요. 바다는 호수가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어요. 통제할 수도 없죠. 그런데 저 기체는 지금 그 바다 위를 날겠다는 겁니다. 미쳤습니까? 아니면 용감한 겁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두려웠습니다. 저는 한도윤에게 물었어요. 정말 괜찮습니까? 이 조건에서?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저희는 이보다 더한 조건에서도 테스트했으니까요. 증거는? 그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지난 3개월간의 테스트 데이터였습니다. 파고 3.5m, 풍속 18m. 파고 3.3m, 풍속 19m.
파고 3.7m, 풍속 21m. 숫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각 조건마다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공, 성공, 성공.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진짜였어요. 조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날짜, 시간, 위치 정보까지 다 있었거든요. 그들은 정말로 이 조건보다 더 나쁜 환경에서도 성공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테스트와 실증은 다르거든요. 테스트는 통제된 환경이지만 실증은 진짜예요. 관객이 있고 압박이 있고 실패하면 끝이죠. 저는 한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담담히 대답했어요.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네. 실패는 끝이 아니니까요.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제게는 실패가 곧 끝이었습니다. 2016년 이후로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진행하세요. 한도윤이 눈을 크게 떴어요. 확실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모든 안전 프로토콜을 준수하세요. 의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중단하고요. 알겠습니다. 한도윤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관제실 실증 진행 승인. 반복합니다. 진행 승인. 무전기 너머로 대답이 들렸습니다. 관제실 수신.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저는 다시 쌍안경을 들었어요. 기체가 수면을 가르며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높아졌어요.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카트리나가 제 옆에 다가와 속삭였어요. 후회할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체를 봤어요.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40노트, 50노트, 60노트. 그리고 순간 기체가 수면에서 떠올랐습니다. 공기 쿠션 효과가 작동한 거예요. 기체는 이제 물 위 1m 높이에서 날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마치 거대한 새가 수면을 스치듯 날아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아름다움은 잠깐이었습니다. 파도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큰 파도였어요. 높이가 3m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기체와 파도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어요. 100m, 50m, 20m.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참관단 모두가 고요해졌어요. 바람 소리, 파도 소리, 엔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과거를 봤어요. 2016년 크레인이 무너지던 그 순간을요. 쿵. 그 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제발 제발 안 돼. 제 안의 목소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기체는 멈추지 않았어요. 파도를 향해 계속 나아갔죠. 그리고 파도가 기체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기체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파도와 함께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마치 파도의 일부가 된 것처럼요. 저는 입을 벌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죠? 조종사가 천재입니까? 아니면 운이 좋았던 겁니까? 저는 쌍안경을 내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공포 때문이 아니었어요. 경이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저 기체는 러시아가 포기했던 그 기술은 지금 바다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파고 3m가 넘는 조건에서요. 카트리나가 중얼거렸어요. 운이 좋았군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건 운이 아니라는 걸요. 기체가 두 번째 파도를 맞이했습니다. 이번엔 더 컸어요. 높이가 3.5m는 되어 보였죠. 거품이 하얗게 부서지며 기체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저는 다시 쌍안경을 들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는 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게 가능할까요? 기체와 파도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50m, 40m, 30m.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기체가 파도를 만나기 전에
이미 고도를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파도가 아직 멀었는데도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지? 예측한 걸까? 아니면 센서가 있는 걸까? 기체는 부드럽게 상승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들어올리는 것처럼요. 그리고 파도가 도착했을 때 기체는 이미 완벽한 높이에 있었습니다. 파도와 기체가 함께 올라갔다가 함께 내려왔어요. 조화로웠습니다.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건 반응이 아니에요. 선제예요. 파도를 맞고 대응하는 게 아니라 파도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러시아가 해결하지 못한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제어 지연 0.8초. 파도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요. 그런데 한국은 대응 자체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관제실에서 통신이 들렸습니다. 조종석 화면 공유 시작합니다. 갑판 위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가 켜졌어요. 조종석 내부가 보였습니다. 계기판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고 중앙에는 조종사가 앉아 있었어요. 그의 손은 조종관을 잡고 있었지만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미세하게만 움직였어요. 마치 확인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자막이 떴습니다. 자동 모드 작동 중.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자동? 조종사가 조종하지 않는다고. 참관단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카트리나가 비웃었어요. 자동이라니. 그럼 기계가 조종한다는 겁니까? 한도윤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 정확히는 예측 알고리즘이 조종합니다. 예측?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방 50m 지점에 레이저 파고 센서가 있습니다. 파도의 높이, 주기,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죠. 그리고 알고리즘이 3초 후에 파도 위치를 예측합니다. 그 예측을 바탕으로 고도를 미리 조정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미리 조정한다. 그래서 파도가 도착했을 때 이미 완벽한 위치에 있는 거였군요. 하지만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측이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도윤이 담담히 대답했어요. 백업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중 센서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고 예측 오차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조종사가 수동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수동 전환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없다고? 단 한 번도? 한도윤이 모니터를 봤어요. 알고리즘의 예측 정확도는 98.3%입니다. 5년간 387번의 시험을 통해 학습시켰거든요. 그 말에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24번의 실패. 그게 헛되지 않았던 거예요. 모든 실패가 데이터가 됐고 데이터가 알고리즘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알고리즘은 사람보다 정확하게 파도를 예측하고 있었어요. 저는 쌍안경을 다시 들었습니다. 세 번째 파도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번엔 방향이 달랐습니다.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죠. 기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니, 반응이 아니라 예측이겠죠. 기체는 방향을 살짝 틀었어요. 파도의 각도에 맞춰서요. 그리고 동시에 고도를 조정했습니다. 파도가 도착했고 기체는 또다시 완벽하게 맞췄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죠? 마치 기체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파도를 느끼고 파도와 대화하고 파도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요. 그때 제 머릿속에 과거가 다시 밀려왔습니다. 2016년 크레인 붕괴 사고. 그때 저는 무력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냥 무너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쿵. 그 소리가 또 들렸어요. 아니, 이번엔 진짜로 들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울리는 소리였어요. 트라우마였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진정해, 이서윤. 여긴 2016년이 아니야. 여긴 2025년이고 울릉도고 한국이야. 그리고 저 기체는 무너지지 않고 있어. 눈을 뜨니 기체가 여전히 날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파도, 다섯 번째 파도, 여섯 번째 파도. 모두 완벽하게 통과했어요.
참관단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지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정말 가능한 거였어? 또 누군가 말했어요. 러시아가 왜 포기했는지 모르겠네. 저는 그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파도를 이기려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파도와 함께 갔습니다. 그게 차이였어요. 카트리나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뭔가 굳은 표정이 자리 잡았어요. 인정하기 싫은 눈빛이었죠. 저는 그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인정하기 싫었어요. 한국이 성공했다는 걸요. 아시아가 선진국을 넘어섰다는 걸요. 제 편견이 틀렸다는 걸요. 하지만 현실은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기체는 계속 날고 있었고 파도는 계속 왔지만 기체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무용수가 무대 위에서 춤을 추듯이 우아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때 관제실에서 통신이 들렸어요. 10분 경과. 안정 비행 유지 중. 모든 시스템 정상. 10분. 벌써 10분이나 지났어요. 제게는 10초처럼 느껴졌는데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정말로 10분이 지나 있었어요. 그동안 기체는 약 10km를 날았습니다. 파도를 30번 넘게 통과했죠.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요. 저는 체크리스트를 봤습니다. 안정 비행 유지. 파고 3m 이상 조건 통과. 자동 제어 시스템 작동 확인. 조종사 안전 확보. 모든 항목에 체크가 가능했어요. 하지만 저는 펜을 들지 못했습니다. 아직이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마지막까지 봐야 합니다. 그게 감리의 원칙이니까요. 기체가 방향을 틀기 시작했어요. 복귀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구간이에요. 착수. 물 위에 다시 내려앉는 거죠.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서 고도를 낮추면서 동시에 균형을 잡아야 하니까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기체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60노트에서 50노트로, 50에서 40으로. 고도도 낮아졌습니다. 1m에서 0.5m로. 수면이 가까워졌어요. 파도가 기체 밑을 스쳤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제발, 제발 무사히. 그리고 기체가 수면에 닿았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어요. 하지만 부드럽게요. 마치 새가 호수에 내려앉듯이요. 기체는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부두로 돌아왔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냥 기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한 명이, 두 명이, 세 명이. 그리고 순식간에 갑판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체크리스트를 떨어뜨릴 뻔했죠. 성공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가 포기한 기술이 지금 제 눈앞에서 성공했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왜일까요? 기쁨? 감동? 안도? 아니면 부끄러움? 제 편견이 부끄러웠던 걸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복잡했습니다. 박수가 멈췄을 때 한도윤이 참관단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침착함이 있었어요. 승리의 미소도 자랑스러운 표정도 없었죠. 그냥 담담했습니다. 마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이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받겠습니다. 카트리나가 즉시 손을 들었어요. 어떻게 예측 정확도 98%를 달성했습니까? 파도는 불규칙한데요. 한도윤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참관단에게 보여줬어요. 레이저 파고 센서가 전방 50m를 스캔합니다. 1초에 100번이요. 그리고 과거 5년간 축적한 파도 패턴 데이터와 비교합니다. 파도는 불규칙해 보이지만 패턴이 있어요. 주기, 진폭, 방향. 이 세 가지를 조합하면 3초 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카트리나가 따져 물었어요. 그럼 예측이 틀리면요? 한도윤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틀린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틀릴 수 있는 조건에서는 경고를 내보냅니다. 그럼 조종사가 수동 모드로 전환하죠. 하지만 오늘 같은 조건에서는 알고리즘이 사람보다 정확합니다. 그 말에 참관단이 술렁였어요. 알고리즘이 사람보다 정확하다? 믿기 어려운 말이었죠. 하지만 저는 방금 그걸 목격했습니다. 조종사가 거의 조종관을 움직이지 않았던 걸요. 기계가 사람을 대신했어요. 아니, 대신이 아니라 보완했죠. 사람은 판단하고 기계는 실행했습니다. 완벽한 협업이었어요. 또 다른 참관단 멤버가 질문했습니다. 러시아는 왜 이걸 못했습니까? 한도윤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러시아는 파도를 이기려 했어요. 제어 지연 0.8초를 줄이려고 했죠. 0.6초, 0.4초, 0.2초. 계속 줄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른 질문을 했어요. 왜 줄여야 하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참관단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파도는 적이 아닙니다. 파도는 환경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파트너죠. 그래서 저희는 파도를 미리 읽었습니다. 3초 후를 예측하고 그에 맞춰 움직였어요. 지연을 줄인 게 아니라 지연을 무의미하게 만든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제어 지연 0.8초. 제가 적었던 그 숫자요. 한국은 이 숫자를 줄이지 않았어요. 대신 게임을 바꿨습니다. 반응하는 게임에서 예측하는 게임으로요. 그게 혁신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왜 저는 이 질문을 못했을까요? 왜 저는 러시아와 똑같은 생각만 했을까요? 지연을 줄여야 한다고요. 아시아는 기술이 부족하다고요. 제 편견이 부끄러웠습니다. 한도윤이 계속 말했어요. 이 기술의 핵심은 센서나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핵심은 태도예요. 실패를 데이터로 만드는 태도. 파도를 적이 아닌 파트너로 보는 태도. 숨기지 않고 공개하는 태도. 그 태도가 이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태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기술은 결과예요. 하지만 태도는 과정이죠. 그리고 과정이 올바르면 결과는 따라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철학이었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대하는가? 어떻게 실패를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가? 그 철학이 러시아가 포기한 기술을 살려낸 겁니다. 그때 제 옆에서 누군가 속삭였어요. 서민재였습니다. 대단하네요, 한국.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감탄? 질투? 아니면 계산? 저는 그를 봤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기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이거 성공 판정 내리면 계약이 커져.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또 그 얘기입니까? 민재가 저를 봤어요. 비즈니스야. 성공하면 모두가 원하게 돼. 유럽도 아시아도 중동도. 그럼 우리 회사는? 민재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우리 회사도 방향을 바꿔야겠죠. 유럽 기술 밀어붙이기보단 한국 기술 파트너십으로.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장이 사람을 삼키려 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성공이 누군가에게는 기회였고 누군가에게는 위협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판정권자로서요. 민재가 다시 속삭였어요. 내 판단 하나로 시장이 움직여. 그거 알지?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래서요? 민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거야. 신중? 저는 비웃었어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게 실패 판정 내리라는 뜻입니까? 민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기체를 봤습니다. 저 기체는 성공했어요. 명백하게요. 숫자로도 눈으로도 마음으로도요. 그런데 제가 뭘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쓰는 게 제 일입니다. 시장을 위해 거짓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체크리스트를 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씩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정 비행 유지 체크.
접하고 3m 이상 조건 통과 체크. 자동 제어 시스템 작동 확인 체크. 조종사 안전 확보 체크. 모든 항목에 체크가 찍혔어요. 이제 결론만 남았습니다. 성공인가 실패인가? 저는 펜을 들고 망설였습니다. 과거가 다시 밀려왔어요. 2016년 그 항만 프로젝트. 제가 사인했던 합의서. 희생양이 됐던 기억.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여긴 2016년이 아니에요. 여긴 2025년이고 울릉도고 한국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아직 최종 판정은 아닙니다. 더 봐야 할 게 있었으니까요. 실증이 끝나고 1시간 후 참관단 회의가 열렸습니다. 울릉도 연구소 회의실이었어요. 긴 테이블에 15명이 둘러앉았죠. 각국 대표들이었습니다. 한도윤과 연구진도 자리에 있었어요. 회의를 주재한 건 카트리나였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오늘 실증 결과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각자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로 손을 든 건 독일 대표였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자동 제어 시스템이요. 하지만 장기 신뢰성은 어떻습니까? 1년, 2년 후에도 같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나요? 한도윤이 대답했어요. 현재까지 5년간 테스트했습니다. 시스템 열화는 3% 이내예요. 정기 유지 보수로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독일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은 프랑스 대표였습니다. 상업적 활용 가능성은 어떻게 봅니까? 여객 수송에 쓸 수 있을까요? 한도윤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현재 설계는 화물 및 군사용입니다. 하지만 여객용으로 확장 가능해요. 안전 기준만 추가로 충족하면 됩니다. 프랑스 대표도 메모를 했어요. 그렇게 한 명씩 질문하고 한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회의적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가능성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때 카트리나가 입을 열었어요. 한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봤어요. 카트리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국제 표준과의 호환성은 어떻습니까? 유럽 안전기준, 국제해사기구 규정, 이런 것들과 맞습니까? 한도윤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현재 일부 기준은 충족하지 못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카트리나가 비죽 웃었습니다. 그럼 실전 배치는 어렵겠네요. 한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뭐라고요? 이 기술은 새로운 카테고리예요. 위그선은 비행기도 아니고 배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 기준으로는 분류할 수 없어요. 저희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국제적으로요. 카트리나가 코웃음을 쳤어요. 새로운 기준?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최소 5년은요. 한도윤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5년 기다리겠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5년이나? 또 누군가 말했어요. 그동안 기술이 묻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한도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기술은 묻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발전할 거예요. 5년 동안 더 많은 데이터를 쌓고 더 안전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세계가 준비될 겁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5년을 기다리겠다고? 보통은 서두르거든요. 빨리 상업화하고 빨리 돈 벌고 빨리 점유율 높이고요. 하지만 한도윤은 달랐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카트리나가 팔짱을 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다른 나라가 따라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도윤이 미소 지었어요. 따라오세요. 환영합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따라오라고? 경쟁자를 환영한다고? 한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에요. 인류의 것입니다. 교통 혁신이고 환경 해결책이고 안보 도구죠. 우리만 독점하는 것보다 함께 발전하는 게 더 가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독점하지 않겠다고.
보통은 특허로 막고 기술 유출 막고 경쟁자 견제하거든요. 하지만 한도윤은 정반대였습니다. 공유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카트리나가 비웃었습니다. 이상주의자시네요.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상주의자입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입니까? 카트리나가 할 말을 잃었어요. 한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는 러시아에게 이 기술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포기한 것을요. 그래서 저희는 빚을 졌어요. 그 빚을 갚는 방법은 이 기술을 세계와 나누는 겁니다. 독점이 아니라 공유로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왜일까요? 감동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움 때문이었을까요? 제가 한국을 얼마나 오해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저는 한국을 체면과 숫자에 집착하는 나라로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정직과 공유를 말하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카트리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팀과 미팅을 잡고 싶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봤어요. 카트리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유럽해양기술협회 차원에서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아까까지 비웃던 사람이 지금은 협력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태세전환이었죠. 노골적인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까까지 깔봤던 사람이 성공하니까 달라붙는 겁니까? 그게 어른의 세계입니까? 하지만 한도윤은 담담했어요. 좋습니다. 미팅 일정 잡겠습니다. 카트리나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바다가 보이는 복도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출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적이 아니라 파트너처럼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한도윤이었습니다. 그가 제 옆에 섰어요. 힘드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힘들었어요. 한도윤이 바다를 봤어요. 저희도 힘들었습니다. 5년 동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저는 그를 봤습니다. 왜입니까? 왜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도윤이 미소 지었어요. 포기하면 영원히 모르니까요. 그 말이 또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요.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알았어요? 네. 하지만 괜찮아요. 편견은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 편견을 깨는 겁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로요. 한도윤이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이서윤 감리님, 당신은 편견을 깼어요. 오늘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에요. 아직 최종 판정을 안 썼는걸요. 한도윤이 웃었어요. 그럼 이제 쓰세요. 사실대로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다를 봤어요. 파도는 계속 출렁이고 있었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참관단은 이미 해산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혼자 자리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빈 문서가 떴죠. 최종 보고서.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치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거든요. 이 문장 하나가 세계를 움직일 겁니다. 성공이라고 쓰면 한국 기술이 세계로 나갈 거예요. 각국이 주문할 것이고 계약이 체결될 것이고 돈이 움직일 겁니다. 실패라고 쓰면 모든 게 멈춥니다. 한국은 신뢰를 잃을 것이고 기술은 묻힐 것이고 5년의 노력이 헛될 거예요. 제 손에 그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무거웠어요.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서민재였습니다. 그가 제 옆에 앉았어요. 아직 안 썼구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모니터를 봤어요. 서윤아, 마지막으로 말할게. 저는 그를 봤습니다. 민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 판단 하나로 돈이 바뀌어. 수십억 달러가 움직이고 일자리가 생기고 회사들이 흥하거나 망해.
그 무게 견딜 수 있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재가 계속 말했어요. 성공 판정 내리면 내 책임도 커져. 만약 나중에 사고라도 나면 내 이름이 또 거론될 거야. 2016년처럼?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민재는 제 약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과거의 상처를요. 저는 손을 떨었어요. 민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안전하게 가. 유보 판정을 내려.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써. 그럼 내 책임도 줄어들고 한국도 시간을 벌 수 있어. 유보? 그건 실패도 성공도 아니었어요. 애매한 거였죠. 하지만 동시에 안전했습니다. 저도 살고 한국도 사는 방법이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정말로요. 민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안전하게 가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때 제 머릿속에 한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증명만 했습니다. 믿을지 말지는 당신들이 정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 포기하면 영원히 모르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민재가 말하는 안전은 진짜 안전이 아니에요. 도피였습니다. 책임에서 도망치는 거였죠. 저는 눈을 떴습니다. 민재를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재, 난 돈의 문장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의 문장을 쓰는 사람입니다. 민재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사실? 사실이 뭔데? 한국이 성공했다는 거요. 파고 3m 이상 조건에서 안정 비행을 유지했어요. 자동 제어 시스템은 작동했고 조종사는 안전했죠. 이게 사실입니다. 민재가 비웃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쓰면 내가 뭘 얻는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것도요. 민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무것도 안 얻는데 왜 위험을 감수해? 왜냐하면 그게 제 일이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재를 내려다봤어요. 민재, 당신은 비즈니스맨이에요. 돈을 봐야죠. 하지만 저는 감리예요. 사실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민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민재가 일어섰어요. 서윤아, 후회할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문을 열고 나갔어요. 쾅! 문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떨리지 않았어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최종 보고서. 작성자 이서윤, 국제해양안전감리. 날짜 2025년 12월 25일. 장소 울릉도 인근 해역. 실증 내용 한국개발위급선 해상비행시험. 기상조건 파고 3.1m, 풍속 16m/s. 시험시간 총 30분, 비행거리 약 20km. 결과 안정비행 유지. 파도 통과 45회. 모든 조건에서 안전기준 충족. 특기사항 자동 제어 시스템 작동 확인. 예측 알고리즘 정확도 98.3%. 조종사 수동 개입 0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제 결론만 남았어요. 가장 중요한 한 줄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결론 파고 3m 실외역 조건에서 안정 비행 검증 완료. 상업 및 국방 분야 전환 가능성 매우 높음. 국제 안전 기준 수립 후 실전 배치 권고. 최종 판정 성공. 저는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문서가 저장됐어요. 그리고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숨이었어요. 5년치 무게가 실린 숨이었죠. 아니, 어쩌면 10년치였을지도 몰라요. 2016년부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죠. 파도는 여전히 출렁였지만 이제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바다를 보며 속으로 정리했어요. 내가 무서웠던 건 바다가 아니었어. 파도도 아니었어. 내 안의 편견이었어. 과거에 갇힌 내 자신이었어.
하지만 오늘 저는 그걸 깼습니다. 편견을요. 두려움을요. 과거를요. 그리고 이제 저는 자유로웠어요. 진짜로요. 문이 열렸습니다. 한도윤이 들어왔어요.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썼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결과는 성공입니다. 한도윤이 눈을 크게 떴어요.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한도윤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용기를 냈어요. 편견을 깨는 용기를요. 그게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미소 지었어요.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국제 기준 만들고 상업화하고 안전 검증하고 갈 길이 멀죠. 한도윤이 바다를 봤어요. 네. 멀어요. 하지만 갈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저는 그와 함께 바다를 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점점 많아졌어요.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위대함은 기술만이 아니에요. 태도예요. 숨기지 않는 정직함. 실패를 데이터로 만드는 집요함. 독점이 아니라 공유를 선택하는 관대함. 그게 진짜 위대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위대함을 목격했어요. 제 편견을 깨면서요. 저는 한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국제기준 회의에서요. 한도윤이 웃었어요. 그때는 당신이 우리 편이겠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감리해요. 공정하게 볼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편견 없이요. 한도윤이 손을 내밀었어요. 충분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를 했어요. 단단하고 따뜻한 악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밖으로 나가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가득했어요. 그 별들 아래에서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과거에 갇힌 이서윤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이서윤으로요. 저는 숙소로 걸어갔어요. 내일은 서울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제출하겠죠. 세계가 움직일 거예요. 한국의 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작점에 서 있었어요. 판정권자로서가 아니라 증인으로서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죠.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당신이 저를 깨워줬어요. 편견에서요. 두려움에서요. 과거에서요.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